안녕하세요. 네, 어쌤입니다. 네, 오늘은 영통구 메탄동에 우리 원우님들과 함께 단체 임장을 나왔습니다. 오늘 그 살펴볼 물건이 그 뒤에 있는 그 다가구 주택인데요. 이 감정가는 약 12억으로 형성됐었고 현재 한번 유찰돼서 8억 3,600만 원이 최저가입니다. 토지 면적은 약 50평이고 건물 면적은 총 그 4개층으로 91평입니다. 1층은 그냥 피로티 구조고 2층부터 4층까지가 2개의 호실씩 총 6개의 구자로 주거시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.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총 6명이 이 정보지상 등재가 되었는데, 영상을 찍는 이 순간 오늘이 마침 또 신경매가 진행되는 매각 기일이라서 오늘 오후에는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. 유찰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최저가 이상 낙찰될 수도 있고요. 지금부터 그 원우님들과 다가구 주택을 한번 임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 다가구 주택이 있으면은 이 다가구 주택은 보통 어떤 그런 입지에 위치하고 있는지 아시나요? 이 다가구 주택이 주로 뭐 일자리나 뭐 학교 같은 데 근접해서 위치하고 있잖아요.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 다가구는 주변에 어떤 그런 뭐 호재가 있습니까? 삼성전자요? 그렇죠. 삼성전자가 바로 맞은편에, 저 뒤로 다 삼성전자잖아요.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봤을 때는 뭔가 그 세입자가 좀 많이 뭐 수요가 있을 수도 있다, 이렇게 볼 수 있는데, 지금 바로 제 전면에 이제 삼성전자가 있으면은 이쪽부터 해서 한 몇백 미터가 쭉 다 다가구입니다. 그럼 이렇게 수많은 다가구가 존재한다라는 그런 이유는, 근거는 결국 이 세입자나 수요가 많아서 그런 거잖아요. 지금 이런 여기 있는 다가구에 가장 대표적인 수요자가, 그럼 원우님들이 봤을 때는 삼성전자 직원일 것 같죠? 네. 삼성전자 직원분들이 대표적인 수요는 아닙니다. 결국 그 뭐랄까요, 이런 주거지라는 게 본인들에 대한 그 소득과 비례하니까 이 삼성전자는 소위 좀 고소득자들이 많으니까 이런 다가구보다는 주로 여기 인근에 있는 광교 쪽으로 좀 많이 빠진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삼성전자가 크고 바로 맞은편에 있는 이 다가구가 굉장히 제일 핫하겠다, 뭐 그렇게 볼 것만은 또 아니라는 겁니다. 다가구가 여기서부터 이 몇백 미터가 쭉 줄을 지어서 있는데, 내가 그냥 직관적으로 봤을 때 그럼 제일 저 후면에 있는 다가구는 뭐 삼성전자랑 거리가 머니까 상대적으로 인기가 없겠다, 이렇게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. 따라서 가장 대표적인 수요층은 삼성전자의 그 자회사들입니다. 협력사들.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다가구 저 끝에 후면이라도 저 근처에 또 공장이 있으면 뭐 공장 근로자들이 또 다가구의 세입자가 될 수 있다. 뭐 그 세부적인 위치는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.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거의 공실은 없는 편이에요.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목적물을 봤을 때 이제 이런 소위 뭐 원룸이라고 하면은 가장 그 1세대가 빨간 벽돌로 된 그런 원룸들, 그리고 외벽을 봤을 때, 그 다음 2세대가 이렇게 필로티 구조로 돼서 이제는 좀 주차장 확보가 좀 컨디션이 좋아졌습니다. 그리고 3세대, 요즘에 최근 그 건축 트렌드가 한 뭐 10년 됐죠. 이 필로티 구조를 유지하면서 엘리베이터까지 구성된 그런 뭐 원룸 같은 것들이 이제 상당히 좀 인기가 있습니다. 이제 층수가 있으니까 이왕이면은 뭐 세입자 측면에서 봤을 때 엘리베이터가 좀 이렇게 구성이 되어야 되겠죠. 우선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렇게 외부 상태를 보면은 가장 직관적으로 이런 외벽이나 그런 컨디션을 보면 됩니다. 어디 뭐 파손은 없는지, 뭐 균열 같은 건 없는지. 왜냐면 이런 다가구는 누수에 굉장히 예민하거든요. 옥탑층에 방수층이 깨져서 장마철만 되면 누수가 많이 된다. 그 누수 포인트를 잡는 게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 직관적인 모습들을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. 대표적으로 이제 방수층 같은 게 잘 유지가 되어 있는지, 건물이 오래되었는지, 아니면 사실 지나가는 세입자가 있으면 내가 예의를 갖춰서 물어봐도 되는 거잖아요. 그렇게 이제 건물 외벽 상태를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, 이렇게 안에 들어왔을 때 여기 지금 주차되어 있는 이 자동차들이 외부인일까요? 아니면은 이 세입자일까요? 당연히 세입자겠죠? 따라서 내가 진짜 입찰을 본다 그러면 자동차 여기 그 핸드폰 번호로 공손하게 문자를 한번 해봐도 되는 겁니다. 그렇게 답변이 오면은 입찰에 관심을 갖고 실제로 낙찰받고 싶은 사람이다. 그렇게 내가 매너를 갖춰서 물어보면은 사실 이 수많은 세입자 중에서 뭔가 우호적으로 나한테 답변을 해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. 경매는 결국 그 중개인이 없고 이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만나서 정확하게 인수인계를 할 수가 없으니까
그 끊어진 정보들을 내가 체크하지 않으면 낙찰받고 진짜 내가 폭탄을 안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. 예, 따라서 그런 식으로 이제 건물의 외부 상태를 먼저 살펴보고 두 번째 단계로는 내부 상태를 봐야 되겠죠. 내부 상태도 마찬가지로 예, 또 그런 균열 아니면 또 내부에서도 그 누수 흔적이 있는지 예, 뭐 빗물 자국 같은 게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. 지금 한번 이 내부로 들어갈 수 있으면 같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뭐 이제 그 복도에 이제 게시판이나 엘리베이터에 대한 그 북창물 같은 걸 보면은 이 관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지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. 실제로 지금은 들어갈 수 없으니까 제가 조금 옆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자면, 제가 외부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내부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. 공통적으로 위반 건축물 여부를 좀 체크하셔야 됩니다. 위반 건축물이 보통은 경매가 진행될 때 다 적발이 돼요. 그래서 그 건축물 대장을 보면은 그 위반 건축물 표시가 있죠. 그리고 세부적으로 세부 사항도 써 있습니다. 어떤 것들을 위반했다. 근데 지금 이 목적물은 위반 건축물 그 도장은 찍혀 있지 않아요. 그 경매가 진행되는 순간까지는 위반된 사항은 없는데, 사실 경매가 진행되고 우리가 지금 이 임장을 하는 그 시점까지는 시간차가 있잖아요. 그래서 그 몇 개월 동안은 혹시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실제로 입찰 볼 때는 다시 한번 또 내가 육안으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. 대표적인 위반 건축물들이 이제 옥탑층에서 뭐 추가 주거 환경을 또 설치한 경우, 아니면 이 건축물에 대한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한 경우, 일조권 때문에 옥상층부터 계단식으로 이렇게 구조가 된 경우가 있죠. 처음엔 그렇게 준공 허가를 받았다가 허가가 나온 이후에 다시 또 이제 보완을 하는 겁니다. 소위 증축이라고 하죠. 그런 것들은 외관에서 봤을 때 이 마감재에 대한 차이를 볼 수 있는 거고요. 내부의 용도 변경은 들어가지 않는 한 실제로 볼 수는 없지만 건축물 대장으로는 또 살펴볼 수 있다. 근데 지금 이 건축물은 상당히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는 것처럼 보였잖아요. 위반된 사항은 없습니다. 우리는 만약에 이제 다가구 이 낙찰자가 됐을 때 기대 수익률을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, 지금 이 지역은 재개발에 대한 기대는 없는 지역입니다. 보통 오래된 다가구를 매입했을 때 장기적으로는 결국 재개발이 되는 그런 호재도 가져갈 수 있는데, 당장 지금 이 지역 이 일대는 재개발에 대한 이슈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서 재개발보다는 당장 눈앞에 임대 수익률이 상당히 중요하겠죠. 그러면 이 6개의 호실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내가 회수할 수 있는 뭐 보증금이나 월세를 바탕으로 임대 수익률을 계산해야 됩니다. 따라서 이 6개에 대해서 전세인지 월세인지 그 방향부터 명확하게 설정을 해야 되는데, 요즘에 그 분위기상 전세는 세입자 맞추기 어려운 거 아시죠? 워낙 그 전세 사기 때문에. 지금 이 지역도 2년 전에 전세 사기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중개사한테 물어보면 사실 중개사들 입장에서도 전세를 좀 잘 꺼려야 합니다. 전세를 맞추려고 하지 않아요. 본인들의 그 책임도 이제 발생이 되기 때문에. 그래서 이제 월세로 맞춰야 되는데, 그러면 이제는 분위기가 예전과 다르게 전세에서 월세로 넘어갔으니까 월세는 보증금이 적으니까 내가 들어가는 그 초반 그 자본금이 많이 들어가겠죠. 그러면 월세로 내가 세입자를 맞춘다고 했을 때 경락대출까지 알아보셔야 됩니다. 처음에 경락대출 받고 나머지 최우선 변제 한도 내에서 월세를 6명이 맞춰야 되니까. 그러면 이 다가구는 경락대출이 잘 되나요? 안 되나요? 잘 안 되는 편이에요. 그냥 은행권에다가 바로 내가 대출을 물어보면은 늘 그 최우선 변제를 빼고 소위 방빼기를 한 다음에 대출을 해주니까 상당히 LTV가 떨어집니다. 요즘 분위기가 다가구는 감정가에서 곱하기 60% 거기다가 빼기 최우선 변제 그 방빼기를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 아마 이 물건도 대출을 받아봤자 한 뭐 3억, 4억 이 정도 수준밖에 받지 못할 겁니다. 그러니까 나머지 차익이 내가 다 있어야 되겠죠. 한 6, 7억 정도. 그 정도 현금이 없는 이상 월세로서 접근했을 때는 매입하기는 쉽지 않아요. 그래서 이 다가구에 대한 이 입찰자가 줄어들면서 다가구 낙찰가율이 요즘에 떨어지는 겁니다. 옛날에는 그 전세로 무한하게 레버리지를 맞춰서 소위 뭐 내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건물주가 될 수 있었는데, 이제는 분위기가 월세로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신탁 그 경락 대출을 활용하면은 그 공매로 진행됐을 때는 신탁 공매는 그 최우선 변제가 없어서 방빼기는 없거든요. 그러니까 조금 더 한 뭐 50%까지는 좀 맞출 수 있을 겁니다.
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뭐 낙찰자가 됐을 때 수익률 계산하기 위해서 대출을 가장 먼저 정확하게 체크해야 된다. 그 다음에 월세라면은 월세 실제로 보증금 얼마에 얼마인지 부동산 가서 체크해야 되겠죠. 아마도 그냥 제 추측컨대 한 1000에 60 정도 될 겁니다. 그럼 6천에 360만 원 정도? 그러면 내가 그 낙찰받은 그 금액이 예를 들어서 지금 정보지상 한 번 유찰됐기 때문에 뭐 9억대 받는다. 그러면 내가 대충 수익률이 계산되겠죠. 한 가지 또 특이사항이 있는데요. 우리가 상가는 단순하게 그냥 그 구자가 하나니까 그 한 구자를 바탕으로 이제 임대 수익률을 계산하는데, 이런 다가구 같은 거나 또는 뭐 다중주택은 구자가 다수니까 특정 시기나 일정 그런 시점에 대한 그 공실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. 내가 6개의 그 호실이 늘 100% 충족된다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계산하는 거랑 실제로 내가 1년 동안 공실이 한 구자 정도는 빠지더라. 그러면 곱하기 공실률 뭐 10%, 15% 그걸 대입했을 때 수익률은 월등히 차이가 납니다. 그러니까 실제 이론상 수익률과 이 일대에 주변의 다가구에 대한 그 공실을 물어보면 되잖아요. 부동산 가서 요즘에 공실률 얼마나 됩니까? 정확하게 그 현실적인 수익률을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. 아까 제가 그 대표적인 위반 건축물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고, 요즘에 그 공실률이나 아니면은 월세는 진짜 1000에 한 60 받을 수 있는지 수익률을 계산해 보기 위해서 부동산까지 한번 좀 체크를 해볼 거고요. 인접한 그 위반 건축물 먼저 한번 가보시죠. 지금 제 앞에 있는 이게 다가구입니까? 아니면 뭐 아파트입니까? 아니면 뭡니까? 보통 다가구라는 게 그 층수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. 다가구는 아까 제가 주거용으로는 3층밖에 안 되고 상대적으로 다세대는 4층까지 주거용으로 쓸 수 있거든요. 근데 이거 지금 육안상 봐도 한 8개층 정도 되지 않아요? 그러면 그 건축 준공을 받을 때 용도를 뭐 나홀로 아파트도 충분히 있는 거니까 이거 아파트 같아요? 아니면은 뭐 다가구 같습니까? 아니면 뭐 다중주택? 모르겠죠. 겉으로 봤을 때 대표적인 그 위반 건축물입니다. 실제로 제가 그 첨부한 그 위반 건축물 보시면 층수가 1층은 이제 계단 필로티고 2층 뭡니까? 2층 근린생활시설이죠. 단독주택이 아니에요. 그리고 세부적인 용도가 의원. 3층은 뭡니까? 그리고 4층도 그 사무실인가 학원이거든요.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지금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된 이유가 실제로는 현황상 의원, 사무실, 학원으로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. 다 주거용으로 쓰고 있어요. 주거용.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이 일대에 무슨 의원이 여기 들어온다든지 학원이 들어오면 장사가 되겠습니까? 안 되겠잖아요. 이거를 건축 당시에 감리나 아니면 그 준공 허가를 받는 그런 담당 공무원들이 조금 형식적으로 사무적으로 뭔가 이게 진행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. 나중에 이게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면서 적발돼서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된 겁니다. 제가 그 지자체에 물어봤는데 의원이라는 게 지금 한 개의 호실로 되어 있을 거예요. 전체를 그냥 의원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 벽이 다 세워져 있을 겁니다.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뭔가 그 용도 변경, 공사가 다 진행된 거죠. 주거용 시설과 같은 환경을 다 갖추지 않았겠습니까? 그러니까 그런 환경들을 원상복구를 어느 정도 해야지 위반 건축물 딱지가 풀려날 겁니다. 수입 많으면 위반 건축물 네. 뭐지? 그 이행강제금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지금 그걸 유지하고 있는 거죠. 네. 그냥 내고하고 있는 거죠. 네, 이행강제금이 위반한 그 면적 곱하기 공시가격 곱하기 그 위반 사항마다 요율이 다르거든요. 근데 그 매년 한두 번 정도 부과되는 이행강제금보다 3칸씩 3개 층이 다 위반인가요? 그러면 저 9개 구자에서 발생되는 수익이 훨씬 크니까 무시하고 진행되는 겁니다. 근데 이제 위반 건축물이 찍힌 이상 저거를 내가 감내하고 매수하기는 또 그걸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쉽지 않을 겁니다. 그러니까 결국 매도하기는 또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런 거죠. 거기에 들어있는 임차인들은 네. 그 위반 건축물에 자기가 들어있는 거잖아요. 네. 그거를 받을 수가 있어요. 위반 건축물 또한 뭐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받을 수 있어요. 이게 지금 공부상 근린생활 시설이고 현황상 이제 주거용으로 쓰는데 그런 임차인들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심지어 비닐하우스에 사는 사람들도 세입자면은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. 내가 이 계약했던 존속 기간이랑 이 계약 당시 지급했던 그 보증금.
예, 그러면 이 물건에 대한 조사는 여기까지만 하고 부동산으로 가서 추가적으로 한번 시세 조사를 해보시죠.